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걱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있는데 큰 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말이 없고, 둘째 놈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고 아빠 다리에다 철심 박으라고 그래서 막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저기 자연스럽게 둘째 일어나면 둘째는 옆에 가서 이렇게 누워 얘기하려고, 첫째는 옆에 가기가 싫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말이 많아야 돼. 자, 갑니다. 이제 교육을 할 텐데 칠판에 써볼 거예요. 칠판을 보고 계셔야 돼. 교육이 4종류예요. 4종류가 뭐예요? 실무교육이 있고 또 직무교육이 있고 또 연수교육도 있고요. 시험 문제 한 문제입니다. 교육이 연수교육 있고, 마지막 4번째 교육이 뭐예요? 사고 예방 교육이죠. 근데 이제 4글자로 맞춰주려고 그냥 예방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특징은 앞에 2개는 이제 처음에 시작이 막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이요. 2개는 진입할 때, 여기는 일하다가 받는 교육이야. 크게 2종류로.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냐? 사무실 오픈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려는 자, 이렇게. 만약에 법인이라면 누가 실무교육을 받을까요? 법인이라면 임원, 사원, 전원이 받고, 전원이. 자, 분사무소라면 누가 받을까요? 분사무소. 그러면 책임자가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픈할 때 받는 교육. 자, 2번째. 또 누가 받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려는 사람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공될 사람이 받는 교육과 소공되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같아. 그러면 핵심.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아닌 소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까? 책임자가 아닌 소공인데. 여기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책임자는 위의 거에 따라서 받는 거고,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여기에 맞춰서 받는 거야. 소공이니까. 자, 그럼 이런 실무교육은 CC하는 사람이 누구지? 관청이? 시 도지사가 CC한다. 그래요. 실무교육은. 그래서 교육시간이 28, 32시간 이렇게 돼.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교육 목적 보면 중개 활동할 때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법률 지식. 이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이것 말고도 뭐 중개, 경영, 실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 가르쳐주고 그래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법률 지식 이렇게 돼. 그런데 이러한 실무 교육은 처음에 취직하거나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인데, 이 교육은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여기 보면 등록 신청하는 날이 요 날이다. 요 날이면 그 등록 신청일 그 날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이라고 그래요.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오픈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소공이라고 한다면 취직하는 날이에요. 그걸 고용신고일이라고 그래요. 취직하는 그 날을 딱 기준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취직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그래. 돼. 써먹을 수 있어. 근데 1년 6개월 전에 실무교육 받은 게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그래. 새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실무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오늘부터 1년 이내 창업하거나 1년 이내 소공으로 취직할 때까지만 써먹을 수 있다. 오늘 받은 실무교육을.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어. 직무교육. 자, 이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이요. 이거. 그러니까 개공될 사람, 소공될 사람은 위에 거. 중개보조원 될 사람은 밑에 거. 요거 실시권자가 누구죠? 권한이 있는 사람? 여기가 시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누구요? 등록관청. 여기 등록관청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 등록관청이.
이거 중요한 이유는 얘를 여기다 써먹으면 안 돼. 여기서 틀리게 내질 않아. 여기서 틀리게 내지. 자, 맞춰보세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등록관청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그게 예상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예상 문제예요. 여기를 틀리게 내진 않아요. 여기서 등록관청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게. 등록관청 나오면 안 돼,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무교육 시간은 짧아. 3시간 아니면 4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의 목적은 이거처럼 법률 지식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업윤리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러한 직무교육도 고용신고되는 그 취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다.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시장 진입할 때 원리가 같다고 보셔야 되고, 얘도 여기 적용받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어. 두 개 똑같아. 어떤 경우냐면 폐업을 했죠? 관뒀어요. 아니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어. 잘렸거나 스스로 관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관둔 거예요. 그때부터 관두고 나서 1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하거나 다시 오픈하거나 아니면 다시 취직하려고 했을 때, 즉 고용신고가 되려고 한다. 1년도 안 돼갖고 관두고 나서 때려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오픈하려고 그래. 다시 취직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1년 안 됐을 때 직무교육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연수교육이 나와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게 연수교육이야. 그러니까 연수교육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았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2년 흘러가면 이번에 또 뭐예요? 또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연수교육. 응? 그래서 2년마다 받게 돼 있다. 일하는 중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연수교육. 그럼 연수교육 대상자가 누굴까? 개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죠. 또요. 소공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수교육 대상자에는 중개보조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 직무교육하고는 관계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 누구죠? 기관은 시도지사만 나옵니다. 예. 여기도 등록관청 나오면 틀립니다. 등록관청은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런데 중요한 게 교육의 내용이 중요해요.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법률 지식 가르쳐 주겠다고 돼 있죠. 여기는 2년 동안 바뀐 법이나 제도의 바뀐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 변경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예상 문제를 찍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아. 실무교육 얘기하면서 뭐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연수교육 얘기하면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두 번째 후자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 앞에보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연수교육 그러면 이건 다시 받는 재교육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바뀐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중개나 경영, 실무, 직업윤리는 여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차이가 요거니까 요 두 개가 바뀌었나 그거 잘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 또 하나는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게 돼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받지 않고 훅 넘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근데 이거 이번에 연수교육 받아야지 그거 계산해서 달력에다가 표시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까먹고 넘어가지.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관청에서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이번에는 연수교육 받으셔야 된다고, 언제까지 받으셔야 된다고 개별 통지가 날아가요. 우리 보면 자동차 검사도 보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받을 거. 근데 자동차 검사 받으라고 그 통지서가 날아와야지 우리가 받는 걸 알지. 그 전에는 잘 모르거든. 그리고 통지서에 딱 보면 뭐예요? 어디 가서 받으라고 이렇게 장소 같은 것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네. 똑같아. 이거 개별 통지해야 된다고. 이걸 안 받고, 그럼에도 안 받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 500과. 그게 되죠? 네,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교육은 가만히 보면 다 이거 받을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오픈할 사람, 취직할 사람 받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돈 내고. 이것도 돈 내고 받는 거예요. 연수교육도.
연수교육비가 이제 막 싼 데는 6만 원, 8만 원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연수교육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보통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해요. 그 주말에 가서 하는데, 가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1시간당, 보수를 5만 원 줘. 그럼 하루에 가가지고 8시간 하면 40만 원 벌어. 저도 그거 40만 원 벌어봤어. 그런데 이제 하여간, 학원에서 버는 것보다는 적어.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사람들이 이게 주말에 또 걸려있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예. 자, 이게 연수교육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직무교육 했고, 요거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잊어먹었다. 뭐냐면, 이 세 가지 교육은 지침을 만드는 게 필요해. 그래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가지 지침을 만드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만들어야 돼. 누굴까? 국장이 만드는 거야, 국장이. 국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지침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예방교육이죠, 마지막 거. 예방교육은 뭐냐, 그러면, 이거 별거 없는 게, 이런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불러 모아놓고, 그 주의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시도지사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등록관청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은 누구냐? 하여간 일하는 사람 다 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방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내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꼭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받고 싶으세요? 한다는데 가고 싶으세요? 안 갈 거 아니야, 바쁘니까. 의미가 없어요. 잘 할 것 같아요? 귀찮은데 잘 안 하지.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교육이야. 큰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 사고 예방 교육은 이것도 중간에 받는 거잖아, 일하다가. 그래서 10일 전까지 예방 교육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오시라고 공고를 띄우든지, 공고 뭔지 아시죠? 아니면 통지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공고 띄우든지 통지하든지. 아까 연수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공고 안 띄웁니다. 공고 띄워가지고는 도저히 못 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공고를 띄우든지 아니면 뭐예요? 통지. 공고 띄웠어. 못 봤어. 안 왔어. 아무 소용, 아무런 없어, 제재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안 돼. 뭐만 돼? 개별 통지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차이점, 문제 출제했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고 예방교육은 이거 받는 사람이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냥 오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러니까 그 여기 강의하는 사람한테 교육비를 줘야 되는데, 강사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나라에서 지원해요. 여기 교육비 지원. 요 세 가지 파란색 요 교육은 자기들 돈 내고 받는 교육이에요, 전부 다. 그 낸 돈에서 강사료가 나와. 교육비가 나온다고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는 돈 내고 받는 교육이 아니잖아. 그래서 교육비를 갖다가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원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 교육비 지원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틀린 얘기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암기하실 때 10일 전까지 요렇게 공고나 통지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10일하 예방교육해서 열 예방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열 나는 것을 예방하는 거다. 그래서 열 예방이다. 요 10일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고. 됐어요. 자, 교재는 1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데 몇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죠. 가로 1번 실무교육이다 그랬을 때요. 실시기관은 시도지사만 나와야 되니까 등록관청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첫 줄에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사원 전원이 받고, 둘째 줄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받고요? 책임자가 받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첫 번째 박스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 고용신고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2번도 마찬가지. 폐업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리려고 하는 사람 또는 고용신고 되려는 사람은 면제. 그죠? 면제되는 경우는 사료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가보시게 되면 교육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법률 지시. 별표해 두시고. 1번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라고 나와요? 법률 지시. 자, 2번에 보면 교육 시간 나왔죠? 교육 시간? 교육 시간. 28, 32시간. 기억하시고. 자, 가로 2번. 직무 교육의 시식권자에는 시도의사 이외에 누가 들어갑니까? 등록관청 들어가는 것 특징. 받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보조원으로 들려는 사람. 이런 거요. 넘어가시고. 가로 3번에 연수교육 나왔습니다. 연수교육에서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일단 시식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수 의무자는 개공이랑 누구까지? 소공. 옆에 써두시고 중개보조원 X 언제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2년마다 받게 돼 있다는 거 2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래서 시도의사는 동그라미 2번 별표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언제까지요?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통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대상자한테 뭐요? 통지 이렇게 대상자한테 알려준다고요? 통지 이렇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밑에 보시면 반가로 3번에 교육 내용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수교육 내용은 바뀐 거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변경사항 중요한 거. 가로 4번 교육의 지침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지침은 누가 만들어서 시행합니까? 국장.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요. 국장 별표하시고. 네모 2번 밑에 쭉 내려가시면 거기 보면 사고 예방교육이라고 나오죠? 사고 예방교육은 일단 제일 끝줄에 있는 것처럼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까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상자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 두 군데. 가로 2번 사고 예방 교육은 며칠 전까지 공고나 통지한다. 열 예방 기억하시고. 가로 3번 교육비 지원 큰 별표 해두시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사고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뭘 지원한다고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죠? 그것만 있어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요. 몇 번, 아이고. 4번요, 4번. 교육비가 4번에 나왔나요? 제가 또 안 갖고 들어왔어요. 예, 4번 풀어보십니다, 4번. 자, 4번의 1번 지문은, 지금 보니까 2년마다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불러요? 연수교육이라고 부르지. 직무교육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걸 바꿔서 내잖아요, 보니까. 26회 기출문제죠. 2번 지문은 책임자가 될 적에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불러요? 실무교육 받는다고 그러지. 연수교육 아니고. 그런 게 이름이 틀렸네 또. 3번은 맞죠? 종료되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신규등록하거나 그랬을 때 면제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32시간은 맞는데 그 뒤에 게 틀렸어요. 12시간, 16시간 이렇게 돼요. 5번은 국장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거 그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 지침에는 거기 나와 있듯이 교육의 과목, 교육의 시간, 교육 대상자, 수강료까지 포함돼요. 아니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수강료입니다. 제가 그때도 들어보니까 연수교육 받으신 분들이 수강료가 비싸다고 좀 투덜거리더라고. 그래서 와서 봤는데 뭐 그때 8만 원인가 이렇게 받으니까 막 비싸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수강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는 들어갑니다. 8만 원이. 그 지침을 누가 만든다고요? 국장이. 요금 수강료 얼마 받으라고 얘기해요. 지침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맞는 건 3번이죠. 자, 제가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말 많은 사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162페이지 갑니다. 162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손해배상 책임 얘기부터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서 부를 때 손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게 조문 어디 나오냐면 30조에 나와요. 자, 우리 중개사법 30조에 나와 있는 배상 책임이요. 이거 누구의 배상 책임이냐면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의 배상 책임이요. 그럼 배상 책임의 구조를 요걸 틀을 아셔야 돼. 틀을. 다 똑같아요, 틀이. 일단 행위가 저질러져야 돼. 행위.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 그리고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 그러면 요 손해 입은 사람은 저지른 사람한테 물어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는 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가 똑같아. 이렇게. 근데 중개사법 3조에 가면 요 행위 저지른 사람이 개공이고 부동산 사장님, 여기 지금 손해 입은 사람이 손님인 거래 당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자, 근데 기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기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지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30조 조문에 보면 두 가지를 써놨어. 하나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자, 요 손님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책임지쇼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피해를 줬다. 그러면 물어주게 돼 있다. 이런 경우가 실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뭐 97% 이상일 거예요. 대부분 저런 거고.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소 제공행위야. 응? 사무실을 갖다가 제공했다. 이것도 행위죠. 행위는 제공행위.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개 사무실의 주인이 개공 A예요. 이 사무실 가니까 A의 증이 막 걸려 있어. 여기에 A 등록증 자격증이. 근데 실제 영업은 누가 하냐면 C가 해요. C가. 보통 이제 무자격자가 이제 맡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여기 사람한테 맡긴 거야. 근데 C가 어떻게 하냐면 중개하다가 B한테 손을 입혔지. 이렇게 B. 그럼 원래대로면 B는 배상 청구를 C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A한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A가 직접 B한테 잘못한 것은 없어. 그렇지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C가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실 맡긴 것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다고 해도 물어주게 돼 있어. 책임지게 돼 있다고. 좀 무거운 책임이지 이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거니까. 직접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고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요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돼. 30조 조문 중에서 개공이 배상 책임 지시오 하는 것이 여기 30조 1항이고 여기 30조 2항에 나온 책임인데 여러분들은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중개행위 책임, 또 하나는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두 가지. 특히 이 사무소 제공 책임은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시험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거야. 차이가 뭐냐? 여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여기는 고의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올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맞는 집으로 나왔는데 최근 시험에서 틀린 집으로 나왔어.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O, X를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 책임이 있다. 어디에 틀린 거예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이게 틀린 거예요. 중개행위 책임은 무조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공한테. 근데 고의과실이 없어서 책임진다고 하면 틀리는 거라. 고의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는 경우는 어떤 행위예요? 사무실 제공행위라고. 그럼 이쪽을 앞으로 예상을 하셔야 돼요. 또 맞춰보시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를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예상 문제야. 이제 X지. 고의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는 거지. 요 두 개로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딱 예상이 돼. 나올게.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사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기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 피해를 본 거야. 사기당한 거야. 그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돼. 배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30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런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은 여기는 아니야. 그럼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사기친 것도, 개공이 사기친 것도, 손님한테 사기친 것도, 횡령한 것도, 보증금 횡령하고 막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거 집어넣기 위해서 판사들이 꾀를 부린다고. 이거 집어넣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 주관적 의사 그렇게 하면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속마음. 주관적 의사, 속마음을 갖다가 기준에서 판단해버리면 사기칠 생각을 한 거야. 횡령할 의도로 한 거고. 그럼 중개행위를 할 의도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중개행위를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못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래서 판사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중개행위여 아니여 판단할 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어떻게 판단한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이 뭐예요? 겉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요거 집어넣어. 들어간다고 본다고. 만약에 사기를 쳐. 손님한테. 개공이. 그래서 전화를 걸어. 뭐라고 전화가 되면 괜찮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빨리 돈 붙이라고. 그 전에 이분 그런 투자 권유를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사장님을 믿는 상태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돈 빨리 붙이라고. 붙였어. 근데 그 물건은 그런 물건 나온 적이 없어. 애초부터 그 자신의 믿는 걸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돈 받고 안 돌려줬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땅이 있다고 전화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속마음은 몰라 지금은. 겉으로 딱 보면 어떻게 해? 투자 권유하고 있으니까 중개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객관적이야. 그렇게 딱 판단하면 겉으로 속마음 모르겠고 겉으로만 딱 판단하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책임 물을 수가. 아주 판사들이 저 꾀를 잘 낸 거지. 그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게 정말 똑같아요. 세상 원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속마음은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 겉에 그 행동으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명품백을 사줬어. 많이 사랑하지. 그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갖다 큰 걸 사줬어. 죽도록 사랑하지. 그렇게 판단한다고. 설거지도 안 해줘. 사랑 안 하는 거야. 원리가 똑같다고, 세상 원리가. 그럼 저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뭐 역사학을 하는데 뭐 보면 세상 원리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것 같아. 저렇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알 수가 없으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보면, 자, 저렇게 됐고. 사기친 거 말고 이것도 있어. 경매 알선행이라고 있어. 경매 알선행이 괜찮은 물건 경매 나왔으니까 들어가 보라고 소개시키는 거잖아. 이 사람이 소개시켰어. 근데 사고 났어. 권리분석 잘못해서. 그럼 배상 청구 해야 되겠지. 그럼 개공은 배상 책임져야 되겠지. 그래서 경매 알선행이도 여기 들어간다고 해석해요. 판례. 아직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경매 알선행위는 경매 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진 않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중개냐 그러면 중개가 아니야. 이거 배운 사람은 중개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돼야 돼. 그런데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30조 중개행위는 예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거. 여기를 이해하려면 그냥 한두 번 공부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예요, 고난도. 이것도 여기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대토건이 나와. 대토건이 건물이 철거되면 오랫동안 그 원주민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보상 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싼 값에 그 대지 조성 원가 기준에서 땅을 준다고. 그럼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러면 이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보상을 받겠지. 좀 이득을 볼 수 있잖아. 그게 대토건이요. 이 대토건은 사고 파는 게 원칙적으로 불법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이거 대토건 사라고 해서 알선행위를 했어. 돈 벌 수 있다고 해갖고 소개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토권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봤지 지금. 대토권 나온다고 해서 거래했는데 손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내셔 왔지. 그런 사건이야 이게. 그럼 개혁공인중개사가 잘못했구만. 대통령도 안 나오는 그런 걸 소개했으니까. 그렇잖아. 잘못했지. 그래서 물으라고 막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 책임을 지는 게 맞냐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책임질 필요 없다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대토권 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적 거래를 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부추겼지만 한 거예요. 불법적 거래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손해 입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 불법적 거래를 했는데 그래서 얘는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판례인데 이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나 더. 이번엔 출제된 거.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 오피스텔. 자, 예를 들어서 남의 자격증을 걸고 지금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보조원이야. 그렇죠? 남이 그거 걸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 왜냐면 돈 많이 벌었지. 부동산 하시면서. 그래서 오피스텔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오피스텔 세를 구하는 거야. 근데 자기 오피스텔이 있고 그게 비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중개 보조인 그 실제 운영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어? 자기 오피스텔을 그 사람이랑 계약한 거야. 그럼 그 활동은 중개 행위에 들어갈까요? 보조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손님이랑 계약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 아까? 직접 거래라고 그랬잖아. 이 직접 거래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 아니지. 자기가 그 거래한 거지. 계약한 거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가지. 중개 아니거든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출제가 한번 됐었어.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 직접 거래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가 핵심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뭐냐면 여기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건 30조에서 책임지게 되는 건 개공이야. 근데 개혁공인중개사가 아닌 제3자가 있는데 그 제3자가 여기에 손을 입혔어. 그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가지고 요 30조 근거해서 이렇게 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돼. 왜요? 30조는 누가 책임지라고 써놓은 조문이야? 개공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 사람한테 책임 묻는 건 중개사법상으로 안 돼. 민법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고. 뭐라고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개공.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써놓은 거예요. 30조. 또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으라고 돼 있지 여기가. 근데 당사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라고 또 볼 수 있어. 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응? 아니 둘이 무슨 동업관계인가 봐.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 입었어.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도 피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거래 당사자는 아니야. 그냥 동업관계 있을지라도.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개공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보는 거지. 누가 입은 손해만 개공이 책임지니까 당사자 손님 아니었어. 둘이 가까울지라도. 그거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뭐 머리가 좀 약간 깨지려고 그래. 제3자 나오면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 되는 거야. 제3자 몰라 책임지는 거 아니야. 제3자 아니요. 오늘 제3자가 좀 이따 또 한 번 더 나와. 제3자가 아니야. 제3자 아니라니까. 3자가 왜 끼어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내용으로 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단 정리해보면 교재는 162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가로 2번의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에서 반가로 1번 원칙이라고 써져 있고 과실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중개인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부터 자 둘째 줄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중개인이 책임. 둘째 줄까지. 이 중개인 책임은 개혁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3페이지 가시게 되면 판례 박스 중에 1번이 있다고요. 그 1번 보시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죠. 별표하시고.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혁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 거기까지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횡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횡령의 동그라미.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밑에는 다 읽지 마시고 횡령만 동그라미. 횡령 얘기 나오면 책임져요, 안 져요? 무조건 진다고 하셔야 돼. 사기 나오면 책임져. 경매 알선 나오면 책임진다고 하셔야 돼. 책임진다고. 그렇게. 자, 밑에 가면 반가로 2번 갑니다. 이번에. 반가로 2번은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인데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 밑줄.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은 중요한 특징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에 보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써놨죠? 그거 무과실 책임이다. 넘어갑니다 또.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나와요. 판례 위에 박스. 별표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를 해갖고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누구한테? 제3자한테. 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한테만 묻는 거요? 아이, 중개사법상의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만 묻는 거요? 개공한테만. 그죠? 그런 뜻이에요. 제3자는 아니고 요 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3자 아니고 지금 이쪽 3자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네모 2번에 보증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 또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의무다. 요 보증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 개공이 하는 거예요. 자, 개공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써놨어. 책임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책임진다고 법에 따라서 인정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안 물어주면 손해배상 받는 게 힘듭니다. 그때 대비해서 개공 보고 뭐 하라고요? 보험에 들어놓으셔. 이거죠.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내용이 이쪽이 훨씬 많아. 근데 시험 나올 때 보면 이쪽보다는 이쪽 부분, 뒤쪽 부분이 더 나와. 이건 한 지문 정도야, 한 지문 정도.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쪽 앞쪽이. 여기는 쉬워요.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보면 식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증 설정 식입니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을 해야 될까요? 별표 10만 개입니다. 이건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 첫째 줄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개시하기 전까지. 개설 등록 전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뭐야? 공탁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셋째 줄에 따라서 지역농협 얘기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지역농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165페이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받고 셋째 줄을 읽고 있다고.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지역농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똑같죠.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액수가 얼마?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증 설정에서 증명서류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뭐 또 해야 된다? 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증 설정은 관청에 신고할 의무예요. 그럼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대신 액수가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상. 중요합니다 이거.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도 최근 시험에 3번 나온 겁니다. 제일 위에 반가로 2번 있죠? 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게 의뢰를 받은 시점입니다. 요게 계약서에 도장 찍은 시점이에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의뢰 받고 요게 중개 완성이죠? 계약이 이게 중개 완성이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합니까? 완성되기 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 하는 요게 뭐라고? 여기 하는 거. 완성되기 전에 요때 하는 거. 요게 확인 설명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볕이 잘 뜬다. 대출이 얼마 있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완성되기 전이.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증 설정을 내가 1억짜리 해놨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1년짜리 가입했다라고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 뭘 설명한다고요? 보증 내용을 설명한다고. 보증 내용 설명을 언제 할까가 두 번째. 보증 내용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설명합니까? 이게 중개 개시야. 중개 개시하기 전에 설명합니까? 중개 개시하고 나서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합니까? 언제 설명하죠? 그죠. 중개가 완성된 때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개 개시하기 전에 설명할 것도 같아 막.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아니요. 한 건에서 도장 딱 찍잖아. 그러면 그때 자랑을 하라고. 저 1억짜리 가입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언제 자랑해야 돼? 도장 찍을 때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 시험에 맞고 틀리게 해서 3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에 그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개업공인회사는 그 다음이 핵심이죠. 언제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어떻게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해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중개 완성된 때. 중개 개시하기 전 틀리고 중개 완성되기 전 틀리고 그렇게 냅니다. 자, 가로 2번 보증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자, 칠판에서 보시면 보증 설정 방법 3가지, 방법 3가지. 보증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공탁.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 방법 중에서 공탁이라는 방법이 요상하지요. 왜냐면 이게 실제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탁으로 보증 설정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1년치 보험료가 20만 원 전후 돼요. 그러면 1억까지 보장을 해줘. 근데 공탁은 어떻습니까? 실제 돈을 1억을 집어넣어야 돼. 2억을 넣어야 돼.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탁은 개업공인회사가 자기 돈을 넣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 개업공인회사가 사고 치면 자기 돈 묻어놓은 그 공탁금을 그냥 그대로 그냥 손에 입은 사람이 그냥 빼가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친 개업공인회사가 공탁을 해놨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폐업을 해버리고 개공이 아니니까 자기야 공탁은 그 공탁금을 빼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빼가버리게 되면 사고당한 사람은 막 재판해가지고 겨우 승소 판결 얻어갖고 이제 공탁금에서 돈 받아가려고 딱 와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필요가 없는데 공탁만큼은 공탁하고, 그죠? 혹시 폐업을 했다고 손실해도,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그 상속받은 사람들은 3년 동안은 돈을 못 가지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건 3년을 물어봐요, 여기서. 그래서 동그라미, 반가로서 한번 제일 밑에 있었죠? 공탁의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제일 끝줄 부분에 보시면, 공탁한 공탁금은 나온 거 있죠? 개업공인회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못 채다온다? 3년이죠, 3년.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입니다. 오른쪽에 보증 설정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또 먼저 나왔네. 금액이 어디가 나와, 금액이. 금액은, 자, 요 금액 해버리죠? 금액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보증 설정 금액이 어떻게 돼요? 개인은 얼마 이상? 1억 이상. 법인은? 1억 이상. 근데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 추가죠?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를 5개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최소 얼마 설정해야 될까요? 7억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소가 7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몫으로 2억 이상 해야 되고 최소 7억 이렇게 돼요. 분사무소.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의 대표적인 게 지역농협 같은 경우죠. 자,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보증 설정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 그 보증 설정 금액도 꽤 물어봤어요. 자, 요런 거 정도 금액은. 자, 네 번째요. 보증을 바꾸는 겁니다.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자, 보증보험 보통 1년짜리 듭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한 6개월쯤 됐을 때 공제로 바꾸려고 해요. 공제로 바꾼다. 바꿀 수 있거든. 바꾸는 건 자유야. 바꿀 때, 가만히 보시면, 바꿀 때,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보증보험 든 것을 갖다가 해지를 먼저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제에 가입하면 보험 해지하고 공제에 들 때까지 요 보증 설정이 안 된 공백기가 생길 수 있죠. 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사고를 치게 되면 사고 당한 사람은 보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 어려워지게 되죠. 쉽게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공백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절대 보증을 바꿀 때 먼저 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무리 재빨리 가입한다고 해도 이건 법 위반이 된다. 공백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꿀 때는 일단 해지하지 말고 일단 들어야 돼.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요 보험을 나중에 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해지를 한다. 요것은 괜찮아. 그래서 바꿀 때는 뭐요? 절대 먼저 해지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내용이 변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밑줄 읽어봐요. 오른쪽 페이지요.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보증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고, 둘째 줄 끝부분에 가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뭐라고 나와요? 기간 중에. 중자가 중요해, 중. 이건 틀리게 거의 안 냅니다.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딴 보증, 딴 보증. 됐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다니는 직장을 갖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10억 급여가 나오더만요. 월급이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어디든지 그냥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관도 사표를 먼저 쓰고 6개월 지났어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어. 10억 실업급여도 다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갈 데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사표를 내야 되는 거지. 사표를 먼저 던지면 안 되죠. 그거 안타까워 죽겠어. 결혼도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대책 없이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뭐 직장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하고 좀 생각이 좀 틀리다. 그죠? 저기는 죽고 나서 하나 그냥 나오지 마라 그래도 가서 그냥 청소라도 해가지고 집에 갖다 줘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거 사표 딱 내고 실업급여 나온다고 딱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안 해서. 그래서 이거 왜? 그래서 내가 왜 혼인신고 나라고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자기는 그게 좋대. 알 수가 없어. 이제 점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나이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예요? 젊은 세대들을. 예. 자, 밑에 가시면 반가로 2번입니다. 보증의 재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보증보험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사고 터진 게 아니에요 지금. 기간이 만료가 딱 돼가지고 갱신하는 겁니다. 계속하려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했을 때는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되죠? 둘째 줄 가운데 기간 만료일까지. 그죠? 이건 사고 터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갱신되는 거예요.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청구인데 자 뒤로 가십니다. 어디를 펴두시냐면 168페이지를 싹 펴두시고 자, 세 번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뭐냐면 보증금을 갖다가 보증기관에서 지급 청구해갖고 타내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절차. 자, 요거 설명드릴 텐데 교재에는 잘 설명이 없어요.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이 미리 해두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영업하기 전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런 식으로 보증기관을 딱 만들어 내놓고는 일시자. 그죠? 그러다가 사고를 치죠. 이제 사고 쳤다. 자, 이때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다 이런 얘기죠. 개공이 그러면 사고 당한 당사자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물어달라고 하겠죠? 손해배상 청구다. 물어주쇼. 그죠?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재판 외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뭐냐면 가서 그냥 따지는 거예요. 멱살 잡고 물어내 이런 식으로. 그게 재판 외 청구지. 그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물어줄게. 이렇게 나오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뭐예요? 합의를 하는 수가 나올 수 있고 그때 합의서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재판 안 가고 끝나니까 어쨌든 좋은 겁니다. 솔직히.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이 뭐라 가서 물어달라고 했더니 배를 째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배를 째는 방법. 여기서
배를 째는 방법은 이 재판밖에 없어요. 진짜 배를 째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재판 상청구라고 이제 안 물어주면 자발적으로 재판 걸어. 이렇게 가면 이제 재판 절차에서도 정식 절차 중에 중간에 끝내는 수가 있어. 판사가 막 조정하자고 막 조정을 해. 그리고 또 둘이 또 좀 양보하라고 막 화해 막 이렇게 권유를 해. 그래가지고 중간에 끝나면 판사가 조서를 딱 만들어. 요게 있으면 이제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끝낸 거야. 합의해서 끝낸 거야, 솔직히. 끝까지 안 가니까 시간 절약이 되고 판사도 좋은 거예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판사가 되게 기분 나빠요. 왜요? 밤새서 판결문 써야 돼. 그래서 이걸 많이 쓰게 되면 판사 수명 단축되는 것 같더라고. 판결문을 내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요 사람 손에 들어와야 돼. 끝까지 가면 판결문 사본, 중간에 끝나면 화해 조서, 이런 조서, 아니면 재판 안 갔을 때는 합의서 이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디 달려갈 수 있다. 보증기관이 가갖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보증기관이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지급할 때 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서 1억을 설정했다. 근데 여기 판결 나기는 1억 5천을 주라고 판결 났다. 그래서 1억 5천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와서 돈 내놓으쇼 했을 때 보증기관은 얼마를 주겠더라? 1억만 주는 거지. 1억만. 그래서 보증기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금액, 별 설정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만약에 5천만 원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오면 5천 주겠죠.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5천원요. 1억 5천일 때 나머지 5천원 여기서 못 받아? 여기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 나머지 5천만 원은 개공한테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고, 개공이 만약에 재산이 없어 못 받아. 재산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안 물어줘.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을 경매 집어넣어서 거기서 돈 나오면 거기서 가져가는 거야. 경매 집어넣어서 돈 나올 때까지 그거 시간이 최소한 1년이야. 더 걸릴 수도 있고.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전손에 난 거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못 받으면 여기 가서 받을 수밖에 없다. 자, 핵심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을 갖다가 1억 했다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 손해배상 책임이 1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개공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전손해. 다만 이 부분은 쉽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거다. 이 사람을 위해서요. 이 사람 위해서요.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절대.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급이 되는 순간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가 끝나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급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 보증기관은 화가 나죠. 자기가 지금 보험료를 얼마 받았는데 20만 원 받고 얼마를 물어준 거예요? 1억을 줬어. 화가 엄청 날 거야 아마.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뭘 해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응? 이렇게.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보증기관 중에서 공탁기관은 공탁한 자체 돈이 누구 돈이었어요? 이 사람 돈이었으니까 공탁기관이 공탁금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했을 때 공탁기관은 나중에 개공 보고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겠죠. 여기만큼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공탁기관은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은요,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요게 원칙, 보증기관 원칙, 행사할 수 있는 거, 행사 못하는 거. 콕 집어서 누구요? 공탁기관. 자, 세 번째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어. 재개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재설정.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될까요? 요게 지급이 되는 순간에 요게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뭐 없어지고 나서 그래 계속 하려면 이걸 이어야 돼, 다시. 그게 재설정이요. 언제까지요? 15일 이내 재설정. 요거 시험에서 요 15일을 그렇게 잘 물어봐요. 15일을.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보증 설정 시기 요거 잘 물어보고, 두 번째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얘하고 얘 두 개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15일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요거랑 요건 사고 터진 거고, 아까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한 거 있었죠? 그때는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기간만 끝난 거지.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해요? 기간 만료 1일까지 하지. 1일까지 얘하고 얘 잘 구별하셔야 돼. 하나만 더. 만약에 개공이 당사자한테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했다 그러면
고의로 사고 냈어. 그럼 당사자가 배상 청구해갖고 판결문 같은 거 얻어갖고 지급 청구를 해왔을 때 보증기관은 이 사람이 고의로 사고 냈는데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지급할 책임이 고의로 사고 냈는데 사기쳤는데 아까 사기친 거 있었잖아. 사기쳤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러면 이렇게 지급 청구해봤을 때 보증기관은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지. 이 제도가 이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꼴 보기 싫어 지금 사고 쳐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꾹 참고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아서서 얼굴이 헐크로 변하죠. 구상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줘야 돼. 자, 체크할 거 두고 교재 보면 168페이지 보면 반가로 3번의 첫 줄부터 둘째 줄까지 어디를 시험에 된다고요? 15회 그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판례 박스가 있고 그 중에서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제금 지급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그렇게 두 개 보면 되겠습니다. 고의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거잖아요. 자,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 몇 번을 보시냐면 1번 풀어보십니다. 1번. 자, 1번은 어디가 틀린 것 같습니까?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중갱이 책임이니까. 2번 질문은 제3자의 중갱이로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 그러면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이 없어요. 개국만 책임지는 거. 3번 질문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농협 맞죠? 4번 질문은 5년이 아니고 3년. 5번 질문은요. 사고 터진 게 아니에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결정하는 경우죠. 언제까지 재결정한다? 기간 만료일까지. 됐죠?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하고 셋째 시간에 이제 내내 중개보수를 할 거예요. 중개보수가 2문제 정도 비중이 있어요. 자, 10분 동안 반환채 이행 보장 요걸 할 건데 칠판을 보셔야 돼. 교재는 안 볼게요. 칠판을 딱 보시고 시험 관계상 이건 한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자, 먼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사고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거래 현실을 보면 일단 계약금을 줘요. 매수인이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아 먹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기 낼 수 있는 서류를 건네줘. 그거 갖고 B가 등기를 내고 그럼 B가 소유권 취득해요. 이걸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게 일반적인 거래 과정이야. 그런데 보니까 B가 보니까 A의 눈빛이 이상해. 사기꾼의 눈빛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주려고 하니까 이게 안심이 안 돼. 계약금 날릴 것 같고 그렇게. 계약금 치렀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중도금 줄 때쯤 되니까 여기에 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뭐 가압류가 들어왔고 압류도 몇 건씩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중도금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달아나 버려. 불안해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걸 거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이거 뭐야 도장 안 찍으려고 그러고 도장 찍었다가도 중도금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요걸 갖다 직접 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직접 주지 마시고 중립적 기관에다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딱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서 등기까지 나면 그때 비로소 A가 빼가게 하고 만에 하나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돈이 여기 있으니까 이 돈을 찾아가시라. 걱정할 필요 뭐가 있냐. 잘 이행되면 저쪽 가져가게 놔두고 이행 안 되면 그냥 바로 찾아와라. 뗄 염려가 없다. 그럼 이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자고 하는 제도가 예치 제도고 그때 예치 명의자가 돼가지고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예치 명의자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요. 이 사람 이름으로 돈을 갖다 이 금고에 넣어놓자는 거예요. 이 금고 역할을 하는 데를 예치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맡아가지고 있는 데고 여기는 실제 이제 그 돈을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갖고 여기 통장을 만드는 거지. 돈을 여기다 넣어놓는다. 언제까지 여기다 넣어놓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냐면 완벽하게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다. 응? 시험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계약 체결 그거냐 아니면 이행 뭐 이거냐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시점을. 그러니까 요때까지 묻어놓자고 이 돈을 이 사람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묻어놓자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뭐예요? 예치제도다. 그럼 예치제도에서 핵심 뭐냐면 예치 명의자를 알아두셔야 돼.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두 사람 개업 공인인계사가 될 수 있고 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예치 명의자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은 개공. 이 사람이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야. 대통령령에 가면 6명이 나와. 그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은행이 나오고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가 나와. 그 공제사업자가 중개사협회야. 요 사람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 왜냐면 공제사업자는 여러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제사업자가 누구라고요? 중개사협회. 거기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또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있어요. 신탁업자. 옛날에 신탁회사라고 불렸던 거.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들어가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채신관서도 들어갑니다. 예치명의자. 그 다음에 이행대행 전문회사. 전문회사라고 하는데 에스코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서류 같은 거, 보험, 세금 이거 처리해주는 이행대행 전문회사야. 그래서 여기가 총 6명, 여기까지 치면 총 7명이 돼요. 다시 한번 개공하고 그 다음에 은공신 한 세트로 암기하시고 보세전 총 7명이 되는데 이러한 예치 명의자에는 가만히 보시면 소공은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소공 없습니다. 개공하고 달라요. 실제 시험제 나왔을 때는 비슷해요. 개업 공인인계사, 소속 공인인계사 비슷해요. 소공은 안 돼요.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도인. 공정성의 문제 있잖아요. 돈 관리해 주는데. 변호사는 될 수 있다 없다? 변호사 없잖아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제3자 될 수 있다 없다? 제3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된다고. 제3자는. 아니라고. 요 중에 출제할 수 높은 건 예하고 예라고 봐요. 이게 옛날 조문이에요. 옛날 조문. 옛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밖에 제3자 다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딱 한정돼 있으니까. 예치 명의자 중요하다고 해. 자, 근데 이 제도는 불안해할 때 중간에 있는 개업공인인계사가 중간에서 권고 해볼 수 있다라고 조문이 돼 있어. 누가 권고할 수 있다? 개공이, 소개하는 개공이 권고니까 특징하셔야 돼. 얘기를 해봤을 때 A가 반드시 yes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A가 싫으면 뭐예요? 나 안 해. 할 수 있다고. B도 나 안 해. 할 수 있어. 그런데 권고했을 때 B는 오케이 할 거야. 보나마나. 떼기 싫으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넘어간 뒤에 그때 돈을 나중에 빼간다면 이 집을 팔고 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서 세를 얻거나 집을 산다고. 그때 계약금 치를 때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A가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렇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제도는 어떻게 강행 규정으로 무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요?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개업공인인계사 C가 이 좋은 제도를 소개를 안 시켰어. 그럼 영업정지를 얻어맞습니까? 법 위반입니까? 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인계사의 의무사항은 또 아니야. 소개 안 시켰다고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좀 형편없지. 권고했을 때 오케이 하면 이용할 수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노 하면 이용 못하는 거니까. 그죠?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용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격상 이 제도가 이용되려면 예치 제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매도인이 이 돈을 갖다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미리 빼가야 돼요. 미리 빼간다면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계약금 중도금 치를 수 있게 되면 A도 오케이 하겠죠. 그래서 이 성격상 A도 오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리 빼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미리 돈을 빼가놓고 이행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고 안 나가니까. 빼가놓고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돈을 가지러 오겠지. 가져갈 돈이 있나요? 없어. 그때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빼갈 때 A 입장에서는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도록 돼 있어.
그게 뭐냐면 보증서 발행기관이야. 보증서 발행기관. 여기 될 수 있는 게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야.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여기서 요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보증서 발급해 줄 때 공짜로 발급해 줄 리가 없어. 여기도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을 좀 받고 수수료 받고 발급해 줘. 이거 보증이 한다고 해서 맨날 사고가 난 건 아니니까 보험 상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받아먹고 발급해 주면 A는 이건 비용은 들여야 돼. 이걸 갖다가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한참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구죠? 돈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요? 계약금 중도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 손에 여기다 뭘 갖다 줘야 돼? 보증서를 갖다 맡기고 예치 명의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바꾸는 거야? 보증서랑 이 돈을 바꾸는 거지.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사전 수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예치 제도가 산다. 그럼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 그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예요? 금보. 옛날 배우 중에 무술 배우 중에 홍금보가 있죠? 금융기관하고 뭐요? 보증보험회사. 그래도 금보라고 기억하세요. 보가 아니고요. 홍금보. 보증보험회사. 금보. 자, 공제사업자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나요? 공제사업자가 누군데요? 공제사업자 누군데? 협회. 협회에 대해서는 늘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개공의 모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는요.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여기 금융기관은 이게 설명 안 드렸는데, 금융기관은요, 여기는요, 금융기관, 예치기관 참,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등등, 그 예금 업무 있잖아요. 예금 업무. 그 하는 데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러 암기할 때 은공신 이렇게 끊어서 암기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금융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등등. 그죠? 그러니까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가만히 보면,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여기도 나와. 다 끝났어, 이제. 여기도 나와. 근데 보증서 발행기관에는 협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금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갖다 누구한테 갖다 준다고요? 예치 명의자한테. 이거 예치 기관에 갖다 준다면 안 돼. 매수인한테 갖다 준다고 해도 틀려. 누구한테 갖다 준다고요? 예치 명의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겁니다, 요거.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솔직히. 예치 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개공이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개혁공인회사는 이거 할 때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세 가지예요. 예치 명의자 개공은 그 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야 돼. 자기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른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 그 돈만 집어넣어놔야 돼. 이게 분리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은 관리해주는 돈이니까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되지. 우리 그 애기들 또 보면 이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 통장이 뭐냐면 설 때 뭐 이렇게 받은 돈 있잖아요. 그 거기다 저금해준다고 이렇게 넣어주는 돈이야. 근데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껴요. 필요한데 좀 꺼내 쓸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다가 큰일 혼났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돈. 그 다음에 필요한 약정을 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 필요한 약정 이게 뭐냐? 요거 아셔야 돼. 문제 풀려면 이거 아셔야 돼. 이 사람 예치 명의자인 개공이 이렇게 예치 업무를 받아서 돈을 관리해주면 비용이 발생해. 우리는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와 그래도 1%든 2%든. 근데 선진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치 비용이 들어가 오히려 보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럼 그 비용을 쓸 수 있어. 그 비용은 개공이 썼다면 그 비용은 개공이 그냥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남의 돈 보관해주면서 쓴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이지. 매수인 돈을 갖다가 보호해주면서 보관하면서 쓴 비용이니까 이거 보관해주면 누가 주로 혜택을 입어? 매수인이. 그래서 매수인한테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비요. 그게 실비라고. 그런데 실비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게 필요한 약정이에요. 이게 약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맞는 거고. 그 비용은, 쓴 비용은 이렇게.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보증 설정이에요.
보증 설정하시오. 보증 설정 의무. 이거 세 번째 거.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뜨시면 돼. 진짜 마지막이야. 요게 뭐냐면, 이거 관련돼 있어. 함부로 돈을 꺼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근데 개공을 어떻게 믿어? 못 믿잖아. 꺼냈으면 어떻게 돼? 꺼내서 버리면 돈 찾으러 와도 가져갈 돈이 없어. 여기서 가지러 와도 가져갈 돈이 없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예치명의장 개업 공인인사 보고 보증 설정을 하시오. 보험에 드시오. 보험, 공제, 공탁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은 얼마만큼을 설정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보험에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관리하는 돈만큼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치금액만큼이에요. 이거만큼을 설정해야 돼. 계약금, 중도금 합쳐가지고 개공이 갖고 있는 돈이 4억 7천만 원을 갖고 있어. 통장에 넣어놨어 지금. 요 매수인 돈을. 그러면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겠다 지금? 4억 7천만 원만큼. 그죠? 이만큼을 묻어놔야 돼. 이만큼을 참 보증 설정해야 된다고. 중요한 의무죠. 어? 이런 세 가지 의무를 갖다가 개공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를 받게 된다?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걸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개업공인인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도 이 제도를 갖다가 소개 안 시켰어. 그러면 영업정지입니까? 소개시키고 안 시키고는 이 사람 자유요. 소개 안 시켰다고 영업정지를 받진 않아. 그런데 어떻든 간에 개공이 예치명의자로 나서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의무가 생겨. 이 세 가지 의무가.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영업정지다. 그죠? 자, 진짜 이걸 수업을 들었는지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2번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기억본에 있는 것은 그 채식관서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겁니다. 채식관서 명의로 이렇게 돼 있죠. 예치명의자가 채식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치명의자를 물어본 문제예요. 뒤에 나와 있는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예치기관인데 예치기관은 다 될 수 있다고요. 등자 때문에. 금공신 등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치명의자를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1번은. 기억본은. 니은번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권고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고.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권고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권고하는 겁니다. 두 군데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위반하면, 아까 좋죠? 위반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업무정지 사유. 여기죠? 업무정지 사유, 요거.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은 금융기관이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 매수인이죠. 매도인 아니고. 틀렸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쉬겠습니다.